제 손이 왜 이러죠? 침착해. 이 정도 바람에 흔들리면 실전은 버텨낼 수 없어. 죄송합니다. 다시 조주하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방아쇠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었으니까. 숨소리조차 적이가 될 수 있는 순간 그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시작됐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강원도 산악훈련장의 능선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위 위에 설치한 간이 바람깃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주시하며 수분계의 눈금을 확인했습니다. 습도 88%, 간이 온도계는 영상 11도를 가리켰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능선의 윤곽을 따라 화살표를 그려 넣으며 예상되는 난기류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쪽 사면 오전 8시경 상승기류 예상. 지우는 노트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주먹을 쥐었다 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훈련장 입구의 브리핑 텐트 안은 이미 부산했습니다. 최소령이 대형 지도 앞에 서서 포인터를 들고 있었죠. 이번 주 중부 산악권에 건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상대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고 오후에는 낙뢰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텐트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부대원들을 둘러본 뒤 덧붙였습니다. 실전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우가 텐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몇몇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격총 대신 접힌 지도와 컨투어 라인이 그려진 도면이 들려 있었죠. 저 사람 사수 아닌가?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최고였다던데.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지만 지우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개 3, 통신 점검. 지우가 라디오를 들고 말했습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습관적으로 3초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아직도 그의 행동에 남아 있었죠. 솔개 3 수신 양호합니다.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식당 컨테이너는 아침 식사 시간으로 붐볐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작년 춘천 산불 때 기억나? 머리가 희끗한 부사관이 젊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헬기가 뜨면 다운워시 때문에 불길이 더 퍼질 때가 있어. 그때는 지상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안전했지. 그의 경험담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 점검 시간이 되자 지우는 할당된 물품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정 로프 50m 2개, 카라비너 12개, 피톤 8개, 앵커 테이프 5개, 드론 2대는 각각 전자광학 카메라와 열영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손에 들고 작동을 확인하던 중 드론 배터리 점검표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이번 효율 70%, 교체 필요. 지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예비 배터리를 추가로 챙겼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 본부에서 열린 협력회의에는 인근 산촌 마을 이장도 참석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장은 구겨진 종이를 펼쳐 보였죠. 우리 마을 노인 가구가 12집입니다. 거동 불편한 분들이 계신 집은 여기 표시해뒀어요. 이장이 가리킨 지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마을회관하고 초등학교 체육관 2곳입니다. 최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한 지우는
표적판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바람이 표적판 좌측에서 우측으로 미세하게 불고 있었죠. 그는 휴대용 풍속계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초속 2.3m. 하지만 풍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풍향깃을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타부대에서 온 교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정도 바람에 풍향기까지? 과하네. 그의 말투에는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죠. 지우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자신의 가방에서 여분의 깃발을 꺼내 설치했습니다. 붉은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개인 텐트 안에서 지우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죠. 무릎 보조기를 착용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규정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기 취급 시 총구는 항상 안전 방향으로. 안전 담당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프 사출 각도는 45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드론 비행 고도는 150m 이하로 제한하고요. 병사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무전 혼선 시에는 채널 1번이 최우선입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장이 조용해진 시각, 지우는 능선 끝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설치한 바람깃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죠. 남서풍에서 서풍으로, 다시 북서풍으로. 그는 노트를 꺼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바람은 늘 바뀐다.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노트를 닫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있을 합동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아무것도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손가락으로 노트 표지를 두드리는 동안 서쪽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압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훈련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람깃을 확인했습니다. 깃발이 팔락이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다시 떠오르려 할 때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훈련장은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훈련 둘째 날 아침 7시 본부 브리핑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문을 통해 외국군 교관이 들어섰죠. 레이첼 하트, 뉴질랜드 육군 산악전 교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빙하 지형 전문가 패치가 달려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하트 소령입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죠. 뉴질랜드 남섬의 빙하 계곡에서 촬영된 고산 사격 시범 영상이었습니다. 총알이 계곡을 가로질러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표준 교범 준수가 생명입니다. 레이첼이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기압.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훈련장 밖 사격장으로 향했죠. 어제 설치된 풍향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록의 표준화가 부족해 보입니다. 몇몇 한국군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지우에게 빈정거렸던 타부대 교관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공개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죠. 현장에서 예측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레이첼이 즉답했습니다. 변수는 탓하는 게 아니라 보정하는 것입니다. 변수를 수치로 만들 수 없다면 그건 훈련 부족입니다. 그녀의 말에 지우의 펜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10시 시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첼이 사격 위치에 엎드렸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1000m, 경사각 15도 하향, 고도차 260m. 그녀가 차분하게 수치를 읊었습니다. 코사인 앵글 보정값 0.965, 고도 보정 플러스 3.2밀.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탄차금이 울려 퍼졌죠. 정중앙 명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지만 레이첼은 표정 변화 없이 일어섰습니다. 여기 훈련장 풍속계가 0.3m 과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휴대용 장비와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오차가 실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죠. 한국군 사수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들의 사격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10발 중 8발이 표적 내부에 명중했죠. 하지만 레이첼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좋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연속성 데이터가 없으면 실전에서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각 사격마다 환경 데이터를 기록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만이 자신의 노트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의 노트에는 각 사격 시점의 풍속, 풍향, 온도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최소령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레이첼 소령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도 개선이 필요하죠. 내일은 환경 데이터 표준 시트를 만드는 합동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 9시 막사 앞 흡연구역에 몇몇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군 교관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한 병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는 것처럼 말하잖아. 다른 병사가 맞장구 쳤죠. 지우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휴대용 풍속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지적한 0.3m 오차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죠. 10번을 측정한 결과 정말로 훈련장 장비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지우는 후배들이 쉬는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내일 사격 훈련에 쓰세요. 그가 건넨 것은 손수 만든 보정표였습니다. 거리별, 고도별, 풍속별 보정값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뭐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가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에 타부대 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보정표 만드느라 밤새웠다며? 교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격도 안 하는 사수가 뭘 안다고 보정표를 만들어? 지우의 턱 근육이 경직됐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길을 걸었죠.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레이첼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장거리 시범 사격을 하겠습니다. 1500m 목표. 그리고 한국팀에서도 한 명 나와주세요. 보정 없이도 맞출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최소령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실전이니까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가 사수를 맡을 건가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한때 최고의 사수였던 그에게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전 관측수입니다.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레이첼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누가 쏠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우가 보정표를 건넸던 후배가 나섰습니다. 지우 선배님의 보정표를 믿습니다. 오후 2시 운명의 시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었고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드러냈다를 반복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사격 위치에 엎드렸죠. 그녀의 첫 발은 표적 가장자리에 맞았습니다. 바람 보정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군 후배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관측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풍속 4.2m, 우측에서 좌측. 온도 13도, 습도 60%. 지우가 차분하게 데이터를 불렀습니다. 보정값 좌측 2.3밀, 상향 0.8밀. 후배가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착음이 울렸죠. 표적 정중앙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격도, 세 번째 사격도 모두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직됐던 얼굴에 호기심이 스쳤죠. 보정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레이첼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정표가 아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형별 난기류 패턴까지 계산돼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건가요? 지후 선배님입니다. 후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의 시선이 지후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쏘면 어떨까요?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계산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최고의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눈에 서린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이었죠.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사격장에 남아 바람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남서풍에서 서풍으로 그리고 북서풍으로. 그가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바람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은 계산할 수 없었어. 지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던 그 손이 이제는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실전 훈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산 능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에는 도전이 아닌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어진 펜을 주워 꽉 쥐었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것처럼. 저 멀리 산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훈련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셋째 날 아침 6시 합동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브리핑룸 테이블 위에는 레이첼이 준비한 표준 시트가 놓여 있었죠. 풍속, 온도, 습도, 기압,
경사각을 입력하는 칸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트를 꼼꼼히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형별 난기류 메모 칸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협곡이나 능선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와류가 발생하니까요. 레이첼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까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시트를 수정하는 동안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죠. 오전 9시 드론 예행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컨트롤러를 들고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죠. 채공 시간이 예상보다 30%나 짧았습니다. 창고에 예비 배터리 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보급 담당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나 들어온대요. 지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실전에서 드론 정찰이 중단되면 치명적일 수 있었죠. 오후 1시 사격 데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사지 사격이었습니다. 한국군 후배가 지우의 보정표를 펼쳤습니다. 경사각 20도, 거리 800m, 측풍 3.5m. 그가 수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발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죠.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해도 실전은 다릅니다.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이 표적 뒤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윌리 윌리라고 부르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었죠. 표적 스탠드가 쓰러지면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모두 대기. 최소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 한 명이 날아온 파편에 이마를 긁혔습니다. 가벼운 상처였지만 현장의 위험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부사관이 젊은 병사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2, 3년 전 강원도 산불 때 말이야. 헬기가 뜨자마자 다운워시 때문에 불길이 더 번졌어. 결국 지상에서 로프로 접근해야 했지. 로프 구조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때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부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로프 앵커 설치 가능 지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죠. 밤 8시 지우는 혼자 훈련장 주변을 답사했습니다. 손전등과 GPS 장비를 들고 바위와 고정목을 확인했습니다. 협곡 입구의 화강암 바위, 북쪽 능선의 소나무 군락, 서쪽 사면의 안반 노출부. 각 지점의 좌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도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만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로프 앵커 포인트를 확인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지우의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GPS 좌표와 함께 각 지점의 특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암질, 균열 상태, 예상 하중까지. 당신은 정말 모든 걸 계산하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상예보가 바뀌었습니다. 한랭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었죠. 지우는 야전기상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등고 선풍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자료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팬 현상 가능성이 있네요.
기상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오후부터 급격한 기온 상승과 건조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우는 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조건이었죠. 오전 훈련 중 풍속계 오차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기술반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달 낙뢰를 맞은 후 교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시로라도 보정해야 합니다.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기술반과 함께 30분간 작업한 끝에 오차를 0.1m로 줄였습니다. 점심 무렵 레이첼이 탄착군 분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있네요. 그녀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탄착점이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 변화가 아닙니다. 지우가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열섬 효과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훈련장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열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그게 탄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시간대별로 보정값을 다르게 적용해야겠네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게 어떨까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안 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만 할게요. 주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왜 그가 사격을 거부하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갑작스런 기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바람깃을 주시하며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남서풍에서 서북풍으로 전환 중. 풍속 초속 6m로 증가. 훈련 중단. 최소령이 명령했습니다. 기상 악화가 예상됩니다. 모든 장비 정리하고 대기하세요. 병사들이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지우는 여전히 바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 한쪽에 별 표시가 그려졌습니다. 협곡 단열 상승 구간, 로프 사출 금지.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 10시 비상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내일 기상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됩니다. 실전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종합훈련입니다. 사격, 로프, 드론, 모든 것을 동원한 시나리오 훈련이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세요. 지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협곡 구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위험한 상승 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압 변화, 온도 9배, 지형 특성을 종합한 예측 모델이 그려져 있었죠. 레이첼은 한참을 들여다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곡 구간은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예측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것일까? 브리핑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진 뒤 지우는 홀로 남아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로프, 카라비너, 앵커 모든 것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령이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내일도 잘 해낼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먼 곳이었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죠. 내일은 분명 쉽지 않은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깃을 확인한 지우는 천천히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노트만은 단단히 쥐고 있었죠.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넷째 날 오후 4시 먹구름이 훈련장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갑작스런 번개가 서쪽 능선을 때렸고 곧이어 굉음이 울려 퍼졌죠. 그리고 30분 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전부대, 인근 산촌 서쪽 계곡에 산불 발생,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 최소령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군, 소방, 산림청 합동 현장 지휘체계 가동. 전원 집합. 지휘본부 텐트는 순식간에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대형 지도에 화재 발생 지점이 표시되고 바람 방향과 확산 예상 경로가 그려졌죠. 소방서에서 파견된 지휘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헬기 투입을 검토했지만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소방 지휘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협곡 상공 난기류가 심하고 연기로 시정이 30m도 안 됩니다. 스모그 상승률도 위험 수준이고요. 바로 그때 무전이 또 울렸습니다. 이장입니다. 우리 마을 김씨 노부부가 아직 대피 못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요. 이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협곡 서측 단의 끝집입니다. 최소령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화재 확산 경로상에 있는 위치였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상팀이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로 개척하고 로프 설치해서 구조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지휘를 맡겠습니다. 레이첼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훈련 전체 교관이자 산악구조 전문가였죠. 지우 씨는 기류와 지형 보정을 담당해 주세요.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됐습니다. 산악구조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선발됐고 장비가 분배됐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구조대 소속의 한도윤이었죠. 그의 왼쪽 무릎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도윤이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죠. 드론 정찰 시작합니다. 병사가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열영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협곡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집 지붕에서 뜨거운 열원이 감지됐지만 그것은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지붕 위 주물소치입니다. 지우가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열영상 왜곡이에요. 실제 화재 위치는 더 서쪽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지상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발대가 출발했습니다. 티롤리안 트레버스를 설치하기 위한 앵커 지점을 찾아야 했죠. 첫 번째 후보지는 협곡 입구의 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톤을 박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구조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안반이 약해서 하중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귀중한 15분이 허비됐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때 무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부대 채널과 소방대 채널이 겹치면서 지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 1번으로 통일. 레이첼이 외쳤습니다. 비상우선 채널입니다. 혼란이 정리되자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내에 진입 못하면 바람이 바뀝니다. 그럼 끝입니다. 지우는 노트를 펼쳐 풍향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남서풍이 서북풍으로 바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굵은 글씨로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풍향 반전 예상. 지금 당장 로프를 쌓아야 합니다. 레이첼이 지시했습니다.
로프건이 준비됐고 각도가 계산됐습니다. 5도 상향. 하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상승 열기가 너무 강합니다. 지우가 연기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로프가 열기류에 떠서 목표를 벗어날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레이첼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20분만 기다리면 열기류가 약해집니다. 지우가 고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얘 말 들어.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지형은 얘가 제일 잘 알아. 도윤의 지지에 레이첼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협곡의 극강화 기류에 휩쓸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음이 울리더니 드론이 추락했죠. 예비 드론도 이제 없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열영상을 잘못 해석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틀리지 않았어. 그때도 지금도.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바람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로프건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로프는 목표보다 높은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회수 작업 중 한 대원이 손목을 삐었죠.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지우가 나섰습니다. 그는 각도를 0.4도 하향으로 조정하고 초기 속도를 20% 줄였습니다. 상승 열기를 상쇄하려면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시도. 로프가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티롤리안 라인이 설치되고 메신저 라인으로 구호 키트가 전달됐죠. 마스크, 헤드램프, 생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도윤이 하네스를 착용했습니다. 무릎 보조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죠. 레이첼이 백업 확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지휘관이 아닌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도윤이 로프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협곡 바람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로프가 심하게 흔들렸죠. 정지. 10초 대기. 지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세한 난기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지우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10초 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부부는 연기를 흡입해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이 습식 마스크를 씌우고 측면 탈출 경로를 확인했죠. 할아버지 먼저 보내겠습니다. 무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이동했죠. 이어서 할머니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마지막 회수 작업 중 로프 외피에 마모가 발견됐습니다. 위험합니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예비 프로직 매듭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죠. 모든 인원이 안전지대로 철수했습니다. 노부부가 구급대원에게 인계됐고 현장 지휘본부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레이첼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을 동시에 본 당신의 판단이 모두를 구했어요. 짧은 인정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본부로 귀환하는 길,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지만 노부부가 살던 집은 무사했죠.
오늘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도윤이 지후 옆에 섰습니다. 그때처럼 말이야. 지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대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구조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전이 끝난 직후 현장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죠. 산불이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레이첼이 팀을 재편성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북쪽 마을에도 고립된 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로프 사출 지점에서 각도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첼이 직접 계산을 맡았습니다. 5도 상향, 거리 150m. 하지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상승 열기가 너무 강합니다. 20분만 기다려야 해요. 지우가 연기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열기가 소용돌이치며 올라가고 있었죠.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레이첼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매번 당신 계산만 믿을 순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죠. 결국 레이첼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사합니다. 로프건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예측대로 로프는 열기류에 떠올랐고 목표보다 훨씬 위쪽까지에 걸렸습니다. 회수 작업이 시작됐지만 로프가 단단히 얽혀 있었죠. 한 대원이 나무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손목을 잡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염자입니다. 의무병이 진단했습니다. 귀중한 인력 한 명이 빠진 것이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얘 말 들어. 도윤이 다시 한번 지우를 지지했습니다. 여기 지형은 얘가 최고야. 20년 넘게 이 산을 연구했다고. 레이첼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지휘하세요. 두 번째 드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드론이었죠. 하지만 이륙한 지 3분도 안 돼서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예고 없이 방전된 것입니다. 안 돼. 조종사가 컨트롤러를 조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론이 바위에 충돌하며 산산조각이 났죠. 이제 정찰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지우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죠. 그때도 이랬습니다. 열 영상을 잘못 읽었고 잘못된 위치를 보고했고 그 결과 동료가 다쳤습니다. 도윤이 다쳤습니다. 플래시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년 전 같은 산악지대 열 영상에 나타난 열원을 사람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버려진 난로였습니다. 진짜 조난자는 다른 곳에 있었고 도윤이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죠.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해야 해요. 사수로서 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전 사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왜요? 무엇 때문에? 레이첼이 추궁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죠. 도윤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야. 지우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고, 내가 다쳤어. 내 무릎은 내 때문에. 그만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넌 최선을 다했어. 나도 알아.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우가 예측한 대로 서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연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바꿔야 합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안반에 균열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레이첼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균열이 있었죠.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5m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작은 낙석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었죠. 무릎 보조기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그가 신음했습니다.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도윤의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죄책감은 폭발했습니다. 또야, 또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항상 이래. 그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넌 항상 최선의 판단을 해.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갑자기 거대한 연기 기둥이 협곡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모크 칼럼이 형성된 것이죠.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엎드려 숨을 참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죠. 5분이 지나서야 연기가 조금 거쳤습니다. 팀원들이 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몇 명은 구토를 했고 한 명은 의식이 흐릿해졌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레이첼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팀원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내가 판단해.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내 판단은 늘 틀려. 도윤이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야. 너밖에 못해. 이 팀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너야. 못해. 지우가 외쳤습니다. 난 방아쇠도 못 당기고 판단도 못해. 난 겁쟁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무릎을 꿇고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몰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도윤이 자신의 무릎 보조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난 여전히 구조 활동을 해. 왜 그럴까? 너를 믿으니까. 내가 그날 날 구해줬으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내 무릎은 내 무릎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그날 3km를 날 업고 뛰었어. 한밤중에 능선을 넘어서. 그게 진짜야. 바람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풍이 불어오면서 연기가 거쳤죠.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계속할지 철수할지.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바람 패턴, 지형 특성, 화재 확산 속도. 모든 데이터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서쪽 사면으로 우회하면 됩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도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앞장섰고 도윤이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레이첼이 후미를 맡았죠. 모두가 지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서쪽 사면으로 우회한 팀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판자 위에 현장 도면을 펼쳤죠. 떨리던 손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잡았습니다. 풍속 초속 8m, 기압 1300톳파스칼, 경사각 23도, 현재 온도 29도. 지우는 각 수치를 도면 위에 적으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열기류 상승 속도를 구하고 바람의 굴절각을 계산했죠. 복잡한 수식이 종이 위에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지우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바위가 주 앵커로 적합합니다. 화강암이고 균열이 없어요. 레이첼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단단한 안반이었죠. 보조 앵커는 어디에 설치하죠? 지우가 10m 떨어진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직경 40cm,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보호 패드와 슬링으로 감싸면 충분히 견딜 겁니다. 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주 앵커에 피톤 2개를 등간격으로 박고 하중을 분산시켰습니다. 보조 앵커는 나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설치됐죠. 지우가 안전계수를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사출 각도는 0.4도 하향입니다. 지우가 로프건을 조정했습니다. 초기 속도는 표준보다 20% 낮춰야 해요. 열기류에 뜨는 걸 막으려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우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로프건이 발사됐고 로프는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티롤리안 라인이 완벽하게 설치됐습니다. 메신저 라인으로 구호 키트 먼저 보냅니다. 도윤이 작은 상자를 로프에 걸었습니다. 마스크, 헤드램프, 생수, 비상약품이 들어 있었죠. 상자가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 가구 8명이었죠.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도윤이 하네스를 착용했습니다. 무릎 보조기가 불편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능숙했죠. 백업 부탁해요. 레이첼이 확보 로프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휘관이 아닌 팀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죠. 도윤이 로프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죠. 로프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바람깃을 주시하며 외쳤습니다. 정지, 10초 대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우는 바람의 패턴을 읽고 있었죠. 5초, 6초, 7초. 그의 손가락이 카운트를 세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세요. 도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빠르게 건넜죠. 무사히 도착한 그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가 이송됐습니다. 지우가 로프 장력을 계속 확인했죠. 두 번째는 노인이었고 세 번째는 다리를 다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 명씩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7번째 이송 중이었습니다. 로프 외피에 마모 흔적이 발견됐죠. 위험합니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외피는 손상됐지만 코어는 멀쩡했습니다. 그는 예비 로프로 푸르직 매듭을 추가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죠.
떨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주민까지 모두 구조됐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돌아왔죠. 그가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전원 철수. 현장지휘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불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헬기 투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었죠. 귀환 도중 레이첼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지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을 동시에 본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죠. 본부에 도착하자 구조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지우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건넸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도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저녁 무렵 훈련장으로 돌아온 팀은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로프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표준 매뉴얼로 만들면 어떨까요? 레이첼이 제안했습니다. 환경 변수와 인간 판단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 프로토콜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제가 도울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밤 9시 최소령이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브리핑룸에 모였죠. 최소령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일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합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상부에서 오늘 구조작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우 병장의 판단력과 리더십을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죠.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종합한 훈련입니다. 사격, 로프, 드론, 구조, 모든 걸 해야 해요. 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 환경 분석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격도 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죠. 그가 다시 방아쇠를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확실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라고 누군가 말해줬으니까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어제 한 말이었죠.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증명해 보이세요. 브리핑이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우는 홀로 남아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저격총을 꺼냈죠. 무게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손에 익숙한 감촉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 달빛이 사격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십자선이 흔들렸지만 점차 안정됐죠.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탕! 총성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탄착은 정중앙이었습니다. 지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미소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 6시 훈련장 브리핑룸에서 행동 후 검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의 구조작전에 대한 분석이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각 단계별 판단과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로프 사출을 무리하게 강행한 건 교관으로서 실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각 팀원들이 차례로 자신의 판단과 오류를 보고했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죠. 드론 배터리 관리 실패, 통신 혼선, 앵커 포인트 선정 오류.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최소령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년 전 사고 보고서와 헬멧캠 영상 캡처가 들어 있었죠.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사고를 재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소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열영상 장비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재조사도 인정한 왜곡 현상이었죠. 화면에 당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열 영상의 붉은 점이 실제 위치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비 오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최소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후 병장이 한도윤 씨를 업고 3km를 이동한 GPS 기록입니다. 야간에 능선을 넘어 구조 지점까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2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날의 영웅은 이 사람입니다. 그가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죠. 레이첼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훈련장에서 제가 한 조롱을 사과합니다.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구조자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죠. 그가 레이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조된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노부부, 어제 구조된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구조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노부부가 오래된 부적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건데 은인들께 드리고 싶어요. 지우가 부적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천조각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죠. 생명을 구한 대가로 받은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최소령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상부에서 이번 구조작전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팀 전체 공로로 올려주세요. 지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1시 최종 종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모든 요소가 포함된 복합 시나리오였죠. 가상의 조난자 구조, 장거리 사격, 로프 설치, 드론 정찰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우가 전체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와 노트가 들려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죠. 바람의 변화를 읽고 지형을 분석하고 팀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쪽 팀 풍속 증가 예상 5분 대기 후 진입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드론이 목표 지점을 정찰했고 로프팀이 신속하게 앵커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죠.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1500m 장거리 사격이었습니다. 목표는 산 너머 표적이었죠. 바람이 불규칙하고 고도차가 컸습니다. 지우 씨가 쏴보세요. 레이첼이 제안했습니다. 지우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격 위치에 엎드렸죠.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잡는 저격총이었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읽고 거리를 측정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풍속 초속 6m, 우측에서 좌측, 고도차 300m, 온도 24도.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정값 좌측 3.2 밀, 상향 1.5 밀.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잠시 후 탄착음이 들렸죠. 정중앙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지우의 실력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정확해졌죠. 고통을 겪은 후 얻은 성숙함이 사격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마스터가 됐네요. 훈련이 끝나고 최종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 변수 대응과 팀워크 부문에서 만점이었죠. 저녁 무렵 조용한 언덕에서 지후와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면 됐어.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우리 교범의 한국팀 사례를 추가할 겁니다. 환경과 인간 통합 판단이라는 새로운 장을요.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구조된 마을 주민들도 함께했죠. 이장이 준비한 막걸리가 돌았고 노부부가 가져온 전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건배. 최소령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우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송회가 끝날 무렵 지우는 홀로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바람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가 깃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바뀌어도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 노부부가 준 부적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천 조각의 수놓인 문양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레이첼은 공항으로 떠났고 도윤은 민간 구조대로 복귀했습니다. 지우는 훈련장에 남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죠. 사격보다 먼저 환경을 봐야 합니다. 지우가 신병들에게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지형,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진정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신병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이제 단순한 사수가 아닌 진정한 교관이 된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지우는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격총을 들고 표적을 조준했죠. 방아쇠를 당기는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탄착은 정중앙이었죠. 지우가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지후와 레이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